책은 도끼다. 이 글은 수필글입니다. 수필글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체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고 있어요. 예시적이고 그리고 울림이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 라고 설득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만드는 박웅현입니다. 광고하는 사람이 창의력이 아닌 인문학, 그것도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책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24년간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글쓴이가 책 읽기를 통해서 창의성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인문학이라는 책 읽기를 통해서 창의성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 음악, 영화 등에서도 분명 많은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기에는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기에 책만한 것이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읽기와 쓰기로 이루어진 책 읽기 자체가 읽기와 쓰기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상호 작용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느 독서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서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매번 읽은 책들을 메모해 놓는데 통계를 내보면 1년에 읽는 책이 30권에서 40권 사이입니다. 한 달에 3권 정도 읽는 건데 독서량이 많은 건 절대 아니죠. 대신 저는 책을 깊이 읽는 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부분들, 감동받는 부분들에 줄을 치고 한 권의 책 읽기가 끝나면 따로 옮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옮겨놓는 작업을 한다. 이런 방식의 책 읽기를 통해 제가 느낀 울림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독서 방법이죠.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 읽는다. 글쓴이의 독서 방법 첫 번째, 이거를 1을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자,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 읽는 것, 그리고 좋은 부분, 감동받는 부분, 또 줄을 치고 한 권의 책 읽기가 끝나면 따로 옮겨놓는 작업을 한다는 것.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자,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결국에는 사용하여서 자신의 울림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는 울림이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 또는 감동 이런 것이 되겠죠.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도 울림이 있을 수 있고 또 간단한 글을 통해서도 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최근에 그 히든 피겨스라는 흑인 여성이 나오는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짧은 소개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서 지금 이제 조만간 보려고 영화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각자 어떤 책 읽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울림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파나과 이철수를 좋아하나요? 제가 이철수의 파나를 처음 만난 것은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였습니다. 이철수의 3번 나무 꽃 피었는데의 책장을 무심히 넘겼는데 순간 몇몇 페이지에서 아닌 마음이 멎었습니다. 바로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페이지에서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다. 울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막히게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들.
청각을 우리 이제 뒤에도 작품이 나오겠지만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 우리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철수라는 작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이제 이 글쓴이 저를 단박에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으로 이철수를 처음 접한 저는 바로 마른 풀의 노래,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이렇게 좋은 날까지 사서 읽었는데,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모든 작품이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몇몇 작품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철수 파나집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고 이제 그 감상, 그 파나집 작품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다듬이라는 작품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했다는 게 느껴져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이돌 위로 끊어친 듯한 선들이 방향 없이 뻗어 있는데요. 마치 다듬이돌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선생님도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청각을 시각화했을까. 진짜 그림을 봤는데 귓전에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순한 선으로 이렇게 온 감각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이철수의 파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철수 파나에서 글쓴이가 받은 울림, 글쓴이가 받은 울림 뭐예요? 청각을 시각화했다는 거. 청각의 시각화. 줄기에 매달린 땅콩과 떨어진 땅콩 몇 개가 그려진 땅콩이라는 작품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 한 줄만으로도 덜 된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익으면 떨어지는데 익지 않아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자연현상이 인간사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현기증 나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자연현상인데 순식간에 사람의 것으로 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철수의 파나에서 글쓴이가 받은 울림, 두 번째, 내적 성숙. 땅콩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인간사, 인간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에서 글쓴이에게 이런 울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작품은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작품입니다. 가느다란 가지 끝에 15개의 작은 머루가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겨우 요거 달았느냐 묻습니다. 비난의 시선으로 묻는 거죠. 머루송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최선이었어요. 그 말에 질문한 이는 비난의 시선을 거두고 사과합니다. 여기 글에도 나와 있지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라는 그 작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적은 머루송이를 보고 요만큼밖에 못 달아놨느냐 혀차는 소리를 하는데 머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머루는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적다고 말해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머루의 대답에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하게 흘려 넘기지만 이철수는 사방 모든 것에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비록 처음부터 그런 시선을 갖지 못했어도 책을 읽으면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이 좀 더 넓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세 번째 작품에서는 글쓴이의 울림,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삶,
다른 사람의 결과에 비난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먼저 보게 되었다. 그런 울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작은 선물을 보시면 작고 붉은 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꽃 보내고 보니 놓고 가신 작은 선물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여기 꽃 보내고 보니 놓고 가신 작은 선물 뭐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열매. 자, 이 작은 붉은 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꽃이 놓고 가신 선물이 뭘까요? 바로 향기로운 열매라는 거죠. 탄성이 절로 나오죠. 뜻밖의 시선에 놀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도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다. 열매 그냥 모아 넘기지 않죠. 아, 이 자리에 꽃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철수의 책은 이렇게 평소에 못 보던 걸 보게 만들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게 해준다는 거죠. 평소에 못 보던 걸 보게 해줬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글쓴이가 가지게 된 울림은 어떤 거예요? 희생과 결실이라는 거죠. 정말 예쁜 꽃이 있는데 그 꽃도 그럴 것 같아. 나 이렇게 예쁜데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자신을 희생해서 열매라는 어떤 결실을 맺게 해줬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판화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의 관점 변화 같은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성이 난 채 길을 가다가 작은 풀잎들이 추위 속에서 기꺼이 바람 맞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두고 마음 풀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속 읽어볼까요? 화가 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추운 날 작은 풀잎들이 바람 맞으면서 견디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추위와 바람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화를 안 내고 그냥 견디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화를 내서 뭘 하겠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아요. 저도 요즘 인터뷰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에 그냥 견딘다 라고 답합니다.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는데 이런 글을 통해서 이렇게 동식물에게 배우는 거죠. 자, 여기서의 울림, 인내가 되겠죠. 그냥 풀들이 사실 막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진짜 아주 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추위를 다, 그 바람을 다 견디고 있다라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화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 책을 보고 이 글쓴이가 지금 이런 울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의 판화집은 광고를 하는 저에게 도움이 참 많이 됐던 책입니다. 마음을 먼저 빼앗긴 것은 텍스트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레이아웃도 안정감 있고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주 훌륭했어요. 광고 내용과 이미지의 구성을 늘 고민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공부하기 좋은 견본이었죠. 이렇게 이철수의 판화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 식품회사 지명 광고였는데요. 콩 하나만 놓고 주변을 비워버렸어요. 그래도 꽉 찬 느낌입니다. 이철수처럼 여백을 살려서 만든 광고예요. 좋은 책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뜻밖의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즐거운 일이죠. 지금 이철수 판화가의 책을 통해서 울림도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울림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자신이 광고를 만들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 읽기에 있어 다독 컴플렉스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독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겠죠. 몇 권 읽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도 컴플렉스를 가지면 쉽게 빨리 읽히는 얇은 책들만 읽게 되니까요. 올해 몇 권 읽었느냐 자랑하는 책 읽기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1년에 5권을 읽어도 거기 줄친 부분이 몇 페이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친 부분이라는 것은 왜 그게 중요하냐? 울림을 준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의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도 컴플렉스 버리고 울림이 있는 독서를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들과 함께하면 좋은 점은 무엇보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이라 하면 성공한 삶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풍요로운 삶은 부자의 삶이 아니에요. 또는 성공한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당장 성공한 삶이라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조금씩 생각해 보세요. 돈만 많은 사람과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진짜 어떤 것이 풍요입니까? 최고급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삶이 풍요로운 삶일까요? 최고급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장 그 순간은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가 죽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만족할까요? 햇살과 나뭇잎의 아름다움 하나 보지 못해도 최고급 물건들만 있으면 행복한 삶일까요? 행복은 순간에 있습니다. 모두 멀리 보고 행복을 찾는데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가 성공한 삶 아니면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유 있는 것 이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울림이 있는 삶이 풍요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우리는 삶을 경주로 생각합니다. 이 경주로 생각하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은 삶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목표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희생하자. 그럼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나이가 이른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주가 된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행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은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풍요롭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얼만큼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요와 빈곤이 나뉩니다. 얼마나 감상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만큼 울림을 또 어떠한 울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풍요와 빈곤이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풍요는 감상의 폭이지요. 그래서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감상할 줄 아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상의 폭,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철수의 한 문장을 읽고 나서는 열매를 그냥 못 지나칩니다. 삶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1km를 걸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나뭇잎, 날아가는 새, 반짝이는 빗방울이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생을 떠날 때 떠오르는 장면은 프리젠테이션 자리에서 박수 받는 순간,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아까 얘기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순간이겠죠. 이런 순간을 상징을 하는데 그 순간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마 어느 햇살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느 햇살, 어느 나뭇잎이 떠오를 것이고요. 나뭇잎, 그리고 어느 달빛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대화, 표정,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풍요롭게 살다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풍요로운 삶과 순간들을 상징하는 것들, 햇살, 좀 다른 색깔로 밑줄을 그어볼까요? 햇살, 나뭇잎, 달빛, 어떤 대화나 표정, 이런 것들이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 그리고 풍요로운 순간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나와 있었던 성공한 삶,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승진, 이런 것들과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시의불견, 청의불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 여기 시와 청은 흘려보는 것, 흘려서 듣는 것. 그리고 견문, 견과 문은 깊이 보고 듣는 거죠. 그래서 감상, 앞에서 얘기했던 울림, 감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그저 지겹다고 하는 것은 시청을 하는 것이고 그냥 흘려서 보고 흘려서 듣는다는 거죠. 사계의 한 대목에서 소름이 돋는 건 견문이 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서 얼른 사진 찍고 가자는 시청이 된 거고, 모나리자에 얼어붙은 건 견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흘려보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가가 저에게는 풍요로운 삶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인 겁니다. 자, 흘려보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풍요로운 삶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견문의 여부, 제대로 보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삶의 풍요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11시 조용하게 음악이 흐르고 책 한 권 읽는 그런 순간이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몇 개가 각인되어 있느냐가 내 삶의 풍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는 것, 그것이 기억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울림과는 다른 여러분만의 울림을 책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감동받음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지금 이 글을 쓴 이유 뭐예요? 여러분만의 울림을 책에서 찾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또 우리 책을 잘 읽어야겠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독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